자, 봅시다. 자, 이제 582페이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맨 처음에 공인. 공인은 우리 뭐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상인들. 그래서 대동법과 관련해서 어용상인은 나라에서 고용한 이런 뜻이에요. 어용상인. 그리고 나중에 도고가 대기업이랬죠. 독점적 도매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쫙 나와 있는데, 자, 사상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관허상인이 있어요. 여러분, 관허가 무슨 뜻일까요? 나라에서 허가한, 이런.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가한 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허가 안 받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더 큰 상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관상이라고 하는 건 관허상인, 나라에서 허가받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냐? 자, 종로에서 장사하는 시전. 그리고 왜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나라에서 허가받은 거예요. 보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이 아까 공인이라고 했죠. 공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허가한 상인이고, 그러면 관상의 반대는 뭐예요? 사사로운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그게 사상이에요. 그리고 사상에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남대문, 동대문 같은 칠패, 뭐 이런 이현 이런 데서 장사하는 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상인들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역 상인을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나라에서 허가받은 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냥 장사하는 사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럼 사상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됐냐? 자, 여기 보시면 훈련도감의 군졸 출신들도 있었다. 자, 말하자면 서울 근처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길러서 서울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허가받은 시전이 아니고 그냥 노점상인 거죠. 지금으로 하면은 그냥 좌판 깔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도감의 군졸이 왜 장사를 하냐? 자, 예를 들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건 5군형 중에 하나죠. 조선 후기 중앙군 5군형 중에 하나로서 이 사람은 직업군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직업군인이면 나라로부터 뭘 받아요? 당연히 급료를 받겠죠. 월급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이 급료가 너무 조금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급료를 주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집에서 아까 채소 같은 거 농사 지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나가서 팔 때도 있다. 잠깐 팔기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군졸들이 또는 군졸의 가족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농사 지은 것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장사는 안 해봤었어.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딱 적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로 나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졸들이 또는 농어민, 근교 농어민들이 장사에 이제 재미를 붙이고 이제 장사를 더 잘하고 하다 보니까 중도화로 성장하게 돼. 중간은 중간 도매상인. 요 정도? 그러니까 소매상 중에서는 좀 크고, 그러니까 일반 그냥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 소매상이나 조금 더 큰 소매상이나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도화라고 그래요. 중간 상인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더 장사를 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영세 상인과 사상들은 도시 근처에, 도성 근처에, 서울이죠, 도성. 한양 도성 근처에 이현, 칠패 등에서 난전 활동을 하더라. 쉽게 말하면 이현이나 칠패에서 좌판 깔고 장사를 하더라. 노점상 하더라. 그럼 이현은 뭐냐? 지금의 동대문이고, 그 다음에 난전은 어디냐면 지금의 남대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상권이 발달한 게 종로, 종각 근처 종로,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현이나 칠패니까 딱 지금 상권 아니에요. 지금도 종로.
동대문, 남대문이 상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나라에서 허가받은 정식 상인이 있다며 시전상인. 그러면 아까 말했죠? 시전상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나만 팔아야 되는데 독점권이 있었는데 자꾸 난전이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전상인에게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원래는 이런 상행위를 감독하는 게 평시서여야 돼요. 원래는 평시서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데 평시서에서 일부 권한을 시전상인에게 준 거예요. 왜냐면 시전상인은 좀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상이니까 뭔가 권리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전상인에게 줬고, 자, 그럼 난전을 규제한다는 게 뭐냐면, 자, 나 종이 팔아. 시전이야. 그런데 어떤 노점상들이 나 말고 다른 노점상들이 종이를 팔아. 그러면 내가 쫓아가. 애들 데리고 쫓아가. 아니면 애들 풀어. 가서 다 뒤집어 엎어. 깽판 쳐. 종이 뺏어와. 이게 금난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전을 보호하는 거는 좋지만 난정 입장에서 날벼락 아니에요.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와서 난전을 다 깽판 치고 물건 뜯어가고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시장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난전 몇 개 털면 되는 거야. 훨씬 돈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전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규제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막 힘을 쏟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정조 때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시전상인에 의한 횡포가 심화되면서 결국 정조 때 이런 제도를 없애버렸죠. 자, 정조 때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신해통공이고 단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이라고 해서 6가지 물건을 파는 좀 핵심 상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런 걸 신해통공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조 하면은 이 통공정책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 여러분 583페이지 사료 보시면 맨 밑에 사료에 나와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서 상행위가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고 그 다음에 난전이 더 성장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상 중에서는 지방에서 주로 성장해서 대상인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상인들도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전도 사상이고 그 다음에 지역상인들도 사상이고 그래서 이 지역상인들 자 개성의 송상 한강 유역에서 배를 가지고 운송업을 하는 그러니까 뭐 쌀을 운반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송업을 하는 경강상인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동래의 동래는 부산이에요. 부산 지금은 부산시 동래구 이때는 그냥 동래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래의 내상 평양의 유상 이렇게 지역별로 좀 어떤 특화된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송상 아니에요? 송상? 그쵸? 개성상인 송상. 주로 우리 인식에는 개성상인은 뭘 거래를 많이 하냐? 인삼. 개성인삼. 유명하니까. 그래서 개성상인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유통을 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주. 의주 하면은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의주 하면은 여기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주는 청나라와 교역을 많이 하니까 청나라와의 교역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부산이면은 일본하고 무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개성쯤에서 개성이면 여기쯤이라고 치고 개성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청과의 무역을 만상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외와의 교역을 내상이 담당하면 그거를 중개무역을 했던 게 송상이다 이 말이죠. 즉 그럼 이런 상인들이 대상이니까 대외무역에도 참여하느냐? 맞아요. 대외무역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외무역에도 참여하면서 특히 경강상인은 배를 가지고 운송업을 담당하는데 원래 우리 세금 운송하는 걸 조운제도라고 하지 않아요? 조운제도. 이거를 원래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서 조세 운송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막 모든 지역의 배를 다 운영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이 사람들한테 일부 넘기기도 해요. 조세 운영권을 주는 거야. 말하자면 운송권을 주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배를 빌려서 이 사람들이 조세 운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송업이나 자 그리고 운송업을 담당하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니까 조선업 배 만드는 걸 조선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 상인이 경강상인이에요. 저 시험에 나오는 건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송상과 경강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도고는 아까 설명했었죠. 독점적 도매상인이어서 대상인이니까 공인이 도구로 성장할 수도 있고 사상이 도구로 성장할 수도 있고 도고는 대기업, 대상인 이렇게 표현하시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시는 시장이죠. 15세기 말부터 등장했던 장시가 16세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18세기에는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장시가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5일장, 15일장이었다가 5일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상설시장으로 바뀌고 시장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경도 하고 뭐 사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다 시장에서. 시장은 그런 기능. 그리고 시장에 또 광대패 같은 거 오면 또 뭐 오락의 기능도 하고 하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인근 장시와 연결해서 5일장의 형태를 띈다. 네, 5일마다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장시와 장시를 하나의 상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상인, 물건을 짊어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고지고 다니고 하는 상인을 뭐라 그래? 보부상이라고 하죠. 앞에서 우리 보부상은 관허상인이에요? 사상이에요? 관허상인이에요. 나라에서 허가 받은 상인이고 이 보부상들이 한 명씩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조직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아 그거 알아요? 이렇게 페랭이 같은 이렇게 밀짚 모자처럼 생긴 걸 쓰는데 보부상이 거기 이렇게 손뭉치 같은 거 2개 달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모자를 쓰는데 여기에 하얀 손뭉치 같은 거 이렇게 2개 달고 다녀요. 이거는 응급 상황에서 지혈 같은 거 할 때 쓰라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손뭉치. 그런 모자 본 적 없어? 아, 여기 한번 실어놔야 되겠네. 난. 이렇게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부상들이 손뭉치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부상 알아두시고 상단이라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라에서 허가받은 관허상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구. 자, 조선 후기에는 포구 중심의 상업도 활발한데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니까 당연히 항구 중심이겠죠. 그래서 포구, 조그만 뭐 항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구는 무슨 포 아니면 무슨 진 이런 말이 붙으면 포구. 예를 들면 노량진, 마포 뭐 이런 거기 그런 데가 다 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자, 인근 장시와 연계해서 또 하나의 유통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상인. 대표적으로 자, 일단 배를 가지고 운송을 담당하는 상인을 선상이라고 그래요. 선상 중에 대표적인 게 경강상인이고 자, 그러면 선상이 물건을 실어와. 그럼 물건을 맡아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상인을 객주, 여각이라고 그래요. 객주는 주로 중개업을 하지만 물건을 맡아두기도 하죠. 창고업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옮겨주기도 해요. 운송업을 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금융업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집이 여관이니까 잠을 재워주기도 하죠. 식당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숙박업도 하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을 조선 후기에는 객주, 여각. 근데 객주와 여각이 포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장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객주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상인, 대상인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상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객주나 여각, 선상. 아, 조선 후기구나. 포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 보도록 할게요. 대외무역은 자,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또 더 활발해지게 되면서 자,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 자, 개시 뭐겠어? 이렇게 열어놓고 공적으로 한다. 공무역. 후시. 물론 이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 한자가 이런 뜻은 아니지만 후시. 뒤로 몰래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연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개시. 드러내놓고 열어놓고 한다. 공적으로 한다. 공무역. 후시. 뒤로 몰래 한다. 사무역. 이해되죠? 이건 그냥 연상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시와 후시가 열렸고, 자, 이런 공무역과 사무역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교역품은 중국하고 교역하는 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비슷해요. 품목이 비슷해. 자, 그래서 비단, 약재, 서적,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오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금, 은, 세공품, 그 다음에 뭐 인삼, 화문성, 나전칠기 뭐 이런 것들은 팔고, 당연히.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17세기 이후에, 자, 여기도 역시 외관 개시, 시. 그래서 역시 공무역, 사무역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역품은 은이나 굴이나 황은 유황이겠죠. 일본은 그 화산활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유황이나 후추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 그 대신 역시 인삼이나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상 요거 설명했죠. 청나라와의 무역, 대청무역을 하는 건 의주의 만상. 자, 그 다음에 동래의 레상이 일본과의 무역을 하면 중간에 송상이 중개무역을 하더라.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네.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화폐까지 잠깐만.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아까 우리 나왔던 여기 뭐 만상, 레상, 경강상인, 뭐 송상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상평통보도 여기 살짝 한번 보시고 자, 이제 화폐. 자, 화폐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많이 쓰기 시작했고 세금도 막 화폐로 내지 않아요. 금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화폐를 쭉 만들어 썼는데 인조 때 처음으로 상평통보를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봤던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쓰인 돈이 상평통보인데 그거를 인조 때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이거는 뭐냐면 8분체 조선통보라는 건 뭐냐면 조선통보라는 게 세종 때 있었어요. 그리고 인조 때 새로 만들었어. 그러면 세종 때 쓰던 돈이랑 인조 때 쓰던 돈이랑 구분해야 되잖아요. 글씨체를 다르게 한 거야. 요거는 바탕체, 요거는 명조체로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죠? 8분체라는 글씨체가 있어. 그걸로 인쇄한 게 그런 식으로 쓴 게 요 8분체 조선통보인데 아주 잠깐 사용됐어요. 잘 사용이 안 됐고 그 대신에 주로 상평통보가 썼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왜 화폐 같은 것도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요즘 뭐 그런 거 수집도 잘 안 하지만 뭐 수집하는 것처럼 화폐 수집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요게 되게 비싸대요. 8분체 조선통보가. 별로 없어서 요게 좀 가치가 있다 하더라고요. 좀 비싸게 팔린대. 상평통보 같은 건 워낙 흔하니까 별거 없는데 요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8분체 조선통보가 좀 단가가 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별로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널리 유통된 거는 바로 상평통보인데 그 상평통보를 처음으로 만든 건 인조. 하지만 전국으로 유통시킨 건 숙종. 알겠죠? 유통은 숙종 때 주조는 인조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화폐를 쓰면 좋은 점 이렇게 이제 뭐 상품화폐가 막 진전이 되고 뭐 자본 성장에 기여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전황 현상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전황 볼게요. 자, 돈이라는 뜻이에요. 황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물황 이런 뜻이에요. 가뭄. 자, 그러면 돈이 가물다 이런 뜻이네요. 가뭄이다 이런 뜻이네.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에는 화폐를 여러 군데서 찍어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화폐라는 건 그러면 그냥 나라에서 관청에서만 딱딱 찍어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각 군영, 각 관청 이런 데서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거야. 여기저기서 막 찍어내. 근데 문제는 질도 다 조금씩 다르겠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화폐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긴 찍어내지만 늘 없어. 부족해. 찍어내기 많이 찍어낸다며. 화폐가 늘 없어. 이상하다. 화폐가 왜 이렇게 맨날 부족하지? 왜냐하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내가 재산을 좀 모으고 싶어. 우리 집에 쌀을 한 10가마니 창고에 넣어놨어.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쌀은 어떻게 됐을까? 쌀이 3년이나 5년 지나면 그대로 있어요? 상하거나 좀 없어졌을까요? 상으로 없어졌겠지. 쥐가 갉아먹었을 수도 있고 썩었을 수도 있잖아요. 쌀도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화폐를 내가 모아가지고 막 우리 집 창고에 5년 동안, 3년 동안 보관했어. 그럼 화폐는 어떻게 돼? 그대로잖아. 그래서 양반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인들이 쌀은 재산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대로인 게 뭐야? 돈이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갖게 되는 족족. 왜 화폐라는 게 써야 의미가 있는 거 알죠? 화폐는 유통을 시켜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 시장에 나가서 막 돈을 써야 돼. 그래서 뭘 사야지 막 경제도 성장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이 생기는 족족 다 우리 집에다 쌓아놓는 거야. 보관을 하는 거야. 고리대로 쓰던가 아니면 재산으로 축적을 해놓던가. 그러니까 화폐를 맨날 만들어내. 계속 찍어내. 근데 없어.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통화폐가 적으니까 화폐 가치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지대를 화폐로 내야 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전황이라는 현상이에요. 자, 화폐를 안 찍어내서 부족한 거예요? 찍어내지만 부족한 거예요? 찍어내지만 부족한 거야.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찍어내지만 부족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신용화폐도 사용했다. 신용카드 같은 거죠. 지금으로 하면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뭐 땡땡페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신용화폐, 환이나 어음이라는 게 바로 신용화폐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파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사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조선 후기가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빨리빨리 하는데도 진도가 좀 처질 수밖에 없네. 자, 봅시다. 자, 신분제의 동요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조그만 글씨 되게 복잡하니까 요거 보지 마시고 삼각형 형태만 보세요. 알겠죠? 어차피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삼각형 형태만 봅시다. 자, 조선 전기의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죠. 말하자면. 아래가 많아. 즉, 평민이나 노비가 훨씬 많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렇게 되죠. 역삼각형이죠. 자, 어느 신분이 늘어난 거예요? 양반이 훨씬 늘어난 거죠. 양반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놓은 거를 기록을 남겨져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지역에, 이건 정말 단적인 예예요. 어느 지역에 19세기에 대구 지역에 인구를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숙종 때라 하더라도 17세기 후반이니까 17세기 후반이 되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예요. 그런데 양반의 수가 숙종 때만 하더라도 9.2%였어요. 양반의 수. 그런데 철종 때. 철종이라고 하면은 19세기 후반인 거죠. 한 100 몇십 년 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썼지만 100 몇십 년 지났어요. 양반의 수가 70점 몇 %로 늘어났어. 장난 아니죠. 양반이. 물론 이거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평균 요 양반의 숫자는 전체 인구 중에 6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9점 몇 %, 얼마 안 됐던 양반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 형태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양반이 늘어났다. 심각하네. 문제가 있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줄어든 거예요? 중위는 뭐 조금 늘어났다 치지만 뭐 그렇다 치고. 자, 누가 줄어들었냐면 상민과 노비. 노비는 나중에 조선 후기 가잖아요. 그러면 0.8, 9%? 1%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조금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신분제도가 막 뒤집어진 거네? 그쵸? 삼각형이 뒤집어졌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신분제의 동요라고 그래요. 동요가 무슨 뜻이냐? 흔들림 이런 뜻이에요. 신분제도가 막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졌는데? 자, 누가 늘어났죠? 양반. 누가 줄어들었죠? 상민, 노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 양반이 늘어났구나. 상민과 노비가 감소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기도 하죠. 지금 여기는 분홍과 임노동자라고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뭐가 있었어? 뭐 도고 이런 거 조선 후기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쵸? 공인 이런 것도 조선 후기 새로 생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막 분화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신분제도니까 양반부터 살펴볼게요. 양반은 어떻게 됐어? 늘어났지. 양반은 늘어났죠. 그래서 자, 붕당이 변질되고 그 다음에 양반층이 몰락하고 해서 양반이 제가 늘어났다고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양반이
권력을 가진 양반, 몰락한 양반, 새로 등장한 양반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반은 자, 그러면 양반이 늘어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늘어났지? 요게 이제 합법적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자, 공을 세우거나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납속이나 공명첩을 실시했다. 자, 이런 거예요. 임진왜란 때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면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면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너 소원 너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들어줄게. 그게 납속이에요. 너 뭘 원해? 말만 해. 해줄게. 돈을 내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납속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그러면 납속을 실시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부분 뭐냐? 그게 이제 대부분 명예직을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속. 그 다음에 아예 공명첩이라는 건 공명. 공 비어있어. 명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첩지 관리 임명장. 그래서 여러분 책에 593페이지 보시면 아예 관리를 임명하는 임명장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임명하면 임명증 주잖아. 합격증 주잖아요. 거기에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돈을 갖다 주잖아. 그 자리에서 촥 이름 써줘. 이제 여러분은 벼슬을 하게 된 거야. 그게 공명첩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이게 합법이라고? 이게 막 외관매직 아니고? 아니에요. 이게 합법이었어요. 물론 실제 직책을 줬겠습니까? 명예직을 준 거죠. 하지만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막 양반을 막 벼슬을 판 거지. 그러니까 막 양반이 그러면 나는 이 돈 내고 명예직 샀어.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가 돼? 나는 양반이 되는 거야. 왜냐면 명예직 직책 있잖아. 양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합법적으로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 방법도 쓰자. 그게 이제 족보를 위조하거나 족보를 매매하거나 그 다음에 홍패를 위조하거나. 자, 우리 집이 진짜 가난한 양반이었다고 쳐봐. 막 내가 일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양반이 중요해? 생계가 중요해?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족보를 팔아야지 뭐. 방법 있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패는 그 과거 합격증서 알죠? 합격증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 방법도 있고. 자, 그럼 왜 이렇게 양반 되려 그래요? 왜 이렇게 양반 되려 그래? 일단 군포를 면제받잖아. 군역을. 그러니까 군대 안 가도 되잖아. 군포를 면제받잖아. 그래서 군역 면제. 이게 제일 커요, 사실은. 워낙 요 수탈을 많이 당하고 하니까 요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나 양반이다 하면은 혜택을 좀 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향촌에서의 행세. 너 양반인데 행세를 좀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양반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상민이나 뭐 노비 계층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려고 하겠지만 원래 있었던 양반들도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양반, 권반, 그 다음에 몰락한 양반, 향반, 잔반. 그럼 향반은 뭐고 장반은 뭐냐? 향반은 그나마 시골 내려가면, 나 고향 내려가면 행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나 양반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향촌에서 유세를 유지할 수 있는, 위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을 좀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하지만 장반은 완전 몰락. 평민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 안 하면은 목구멍에 칠도 못해. 그래서 아예 몰락한 양반을 향반이라고, 잔반이라고 하고, 어쨌든 뭐 잔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기도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홍경래 은한, 임술농민 bun기 이런 밀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밀란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이 홍경래도 마찬가지고 다 잔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이 쌓이다 보면 배운 건 있는데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반란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주도하기도 하고, 동학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최재우지. 그 사람도 몰락 양반이잖아. 새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계층들이 잔반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양반은 늘어나기도 하고 분화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중간 계층으로 갈게요. 자, 중간 계층은 크게 중인. 근데 중인 중에서 특히 서얼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서얼도 자, 임진왜란 이후에 차별이 좀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납속을 통해서 또는 공명첩으로 관직에 진출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신분을 좀 이제 상승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서울은 무조건 문과 응시가 금지돼 있어서 문관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관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벼슬을 할 수는 없었어요. 문관이 되기도 어렵고 당연히 되기도 어렵지만 된다 하더라도 청요직이라고 해서, 청요직은 뭐냐면 뭐 3, 4라든가 이조전랑 같은 막 되게 높은 좋은 벼슬들 있잖아요. 청요직이라는 게 핵심 요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벼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맨 막 말단 이상한 것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도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 자, 즉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집단 상소로 올린 걸 소청운동, 통청운동이라고 해요. 상소, 집단 상소를 올려서 우리들도 좀 좋은 벼슬 할 수 있게 해달라, 관직 진출에 대한 제한을 없애달라 요청하는 걸 소청운동, 통청운동. 그래서 이런 통청운동이나 소청운동을 한 결과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 이거 완전 핵심 요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장각 검서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정조. 자, 그래서 정조 때 유, 이, 박, 서, 요 사람들, 유득공, 서희수, 이덕무, 박제가 뭐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다가 또 계속 요구했어. 우리도 좀 이렇게 좋은 벼슬 할 수 있게 막 완전 허용 좀 해줘. 그래서 결국 철종 때 신의 허통이라고 하는 법령을 마련했어요. 이거 신의 통공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의 통공은 금난정권의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없애준 거고, 그건 정조. 이거는 신의 허통. 왜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60갑자라고 해서 요 연도 앞에 붙는 이런 표현들 60년 만에 한 번씩 똑같은 거 알아요? 알죠? 신의 통공 있은 뒤에 60년 뒤에 신의 허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붙는 숫자가 똑같은 60년마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환갑 잔치를 하는 거죠. 나 60년 살았구나. 이래서 환갑 잔치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신의 허통이라는 건 철종 때 60년 뒤에. 자, 그래서 철종 때 자, 60년인지 120년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60년 뒤에 청요직 진출을 허용하는 법령을 마련해서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괜찮은 자리도 갈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게 바로 철종 때. 자, 서울 문과 급제자인 경우 승문원이라고 하는 좀 괜찮은 벼슬도 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여서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승문원 막 이런 거 등용이 외우지 마시고 그냥 철종 때 신의 허통 이렇게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서울은 관직 진출에 대한 규제가 풀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 이거를 본 거야. 서울들이 막 상소 올려가지고 막 규제도 없어지고 되게 좋겠다. 기술직 중인들이 우리도 하자. 우리도 쟤네처럼 해달라고 하자. 서울은 들어주더라. 상소 올리면 막 해주더라. 우리도 하자. 했어. 그래서 서울의 신분 상승 요구에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막 고급 관청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중인, 기술직 중인은 문과 응시 할 수 있어요? 서울은 문과 응시 안 됐었잖아요. 그쵸? 서울은 문과 응시 안 되잖아. 중인은 문과 응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문관 될 수 있어? 청요직 할 수도 있어? 원래는 있어, 법적으로는. 하지만 안 시켜준 거지. 왜냐면 뭐 한품 서용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 품계가. 그래서 안 시켜준 거야. 근데 서울이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우리도 하자. 그래서 해달라고 한 거야. 역시 똑같아. 소청운동, 통청운동. 우리도 해달라고 하자. 상소 올려가지고. 요구를 막 했어. 니네는 안 돼. 실패. 자, 서울은 소청운동, 통청운동 성공. 중위는, 기술직 중위는 소청운동, 통청운동 실패. 알겠죠? 요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서울은 성공, 기술직 중위는 실패. 요거 구별. 근데 기술직 중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으로 하면 전문직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막 의사, 판사, 막 판검사, 막 의사,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법관. 조선시대는 다 중인이야. 다 전문직이죠. 그래서 의원, 법관, 그 다음에 다. 자,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일단 본인들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특히 역관. 역관이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동시통역사 정도 되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통역사 같은 경우는, 역관 같은 경우는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청나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한테 원래 이제 역관들한테 청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역들한테 원래는 출장비를 줘야 돼요. 사신을 따라가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면 그 사람들한테 원래는 나라에서 출장비를 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 청역들한테, 역관들한테까지 출장비를 다 줄 수 없으니까 뭘 허용해 줬냐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너 인삼 중국 사람들도 막 환장하니까 홍삼 같은 거. 너 인삼 가져가서 그 대신 양은 정해져 있었어. 8포라고 해서 인삼 정해져 있었는데 요거 가져가서 너 팔아서 너 운영비 해, 출장비 해.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양이 정해져 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8포 무역이라고 해서 양이 정해져 있는데 생각해봐. 요만큼만 가져가겠어? 이만큼 가져가겠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역관들이 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외래 문화도 수용하고 외래의 어떤 문물 같은 것도 수용하고 해서 전문직으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중인들, 기술직 중인, 특히 역관들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시사라고 써 있는데, 조선 후기의 중인들도 양반들처럼 시 모임을 만들어서 막 시집도 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 모임이 시사예요. 시모임. 지금으로 하면 시동아리 같은 거, 동호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서열과 기술직 중인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로 갑시다. 노비. 양인 같은 경우는 평민, 농민은 왜 우리가 이거 이미 배웠어요? 농민의 분화. 자, 농민이 분화해서 분홍과 임노동자로 나눠졌다. 이거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노비로 넘어갈게요. 자, 노비도 신분 상승합니다. 군공을 세우거나 돈을 벌어가지고 납속을 하거나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 나라에서는 노비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입역 노비를 납공 노비로, 즉 입역 노비라는 건 관청에 소속된 노비예요. 그 다음에 납공 노비는 외거 노비예요. 왜냐면 관청에 소속된 입역 노비에게는 급료를 줘야 되지만 납공 노비는 국가에 신공을 바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월급 줘야 되는 노비가 많은 게 좋아? 나한테 돈 주는 노비가 많은 게 좋아? 돈 주는 노비가 많은 게 좋죠,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역 노비를,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납공 노비로, 외거 노비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나라에 돈을 내도록 했었다 이 말이에요. 돈 내는 노비가 많은 게 좋죠,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의미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비는, 자, 그러면 이제 노비가 양반 집에서 같이 살다가, 주인 집에 살다가, 자, 이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도망이라도 가야겠다. 실제로 도망가는 노비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도망가는 노비 잡으러 가는 거 알아요, 혹시? 뭐라 그래요? 추노. 맞아요, 추노. 조선시대에 실제로 노비 추세도감이라고 해서 그런 관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민간에서 보통 양반이 시키잖아요. 야, 잡아와. 끝까지 가서 잡아와. 막 이러는데, 그건 이제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게 좋죠. 그러면은 노비가 만약에 도망을 갔어. 그럼 노비를 끝까지 잡아와야겠어. 차라리 그 노비가 어딘가 멀리 가서 살면서 양인으로 속여서 살더라도 그럼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나아. 그게 낫겠지? 어디 도망가서 살아라. 차라리 그래도 양인으로 살면서 세금 내는 게 낫잖아. 양인이 많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끝까지 잡으러 가. 근데 나중에는 그냥 내비둬라. 잡으러 가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면 냅두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비공간법이라는 건 신공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나마 노비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노비 추세도감이란 게 아까 잡으러 가는 거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서 엄마 쪽 신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 공노비를 아예 나라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하는데, 자, 관청에 소속된, 특히 왕실에 소속된 공노비 66,000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자, 공노비 해방은 공노비
전체 해방 아니에요. 노비 전체 해방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공노비 중에 일부만. 사노비는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노비 전체 아니고 공노비 전체 아니고 공노비 일부만 해방을 시켜줬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고정으로 가면 노비 세습제를 없애버려요. 지금 노비인 애들만 노비야. 그 자식들은 이제 노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아예 나중에는 1차 가부개혁이죠. 1894년에 공사 노비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신분제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게 바로 고종이죠. 전부 다 고종 때. 자, 요거는 우리 나중에 근현대사 하면서 배울 거고 다음 주쯤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노비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공노비 해방 여기 공노비 해방 요 정도 체크해 두세요. 요 정도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의 변동 봅시다. 자, 특징은 부계중심. 당연히 부계중심. 아빠 쪽 친족이죠. 부계중심이고. 자, 그 다음에 혼인제도는 친영제도예요. 자, 여러분 친영제도가 뭐냐면 남귀여가혼에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남귀여가혼이에요. 남귀, 남자가 간다. 여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산다. 그런데 친형제도는 결혼을 해. 처갓집에 가서 결혼해요. 여자 집에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갓집에서 하룻밤 정도 자. 그리고 이 사위가 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 그러면 그게 끝이야. 그러면 내 딸은 평생 몇 번 우리 집에 올똥말똥이야. 거의 못 와. 그냥 시댁에 사는 거야. 왜 알죠? 여러분 출가외인이라는 말 요즘은 안 쓰지만 예전에는 출가외인이란 말 되게 많이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가잖아요. 저쪽 그 남편 집 가잖아? 그럼 끝이야. 남이야. 외인, 남이야. 결혼하면 남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쪽 집 귀신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은 이후까지도.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친형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부제가 금지는 뭐 당연히 조선 전기부터 있었고 강화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재산 상속은 장자 중심 상속이에요. 장자 중심. 자, 그전에는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는 자녀 균분 상속. 기억나죠? 재산을 자식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만 물려준다? 큰아들에게만. 아들들에게가 아니에요. 큰아들에게만.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도 재산을 누구만 갖게 되는 거야? 큰아들만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아예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들이 아예 없어. 그러면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거야. 양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자제도를 실시했었고 양자제도가 일반화되는데 여기 보시면 양자제도라고 해서 이상불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양자가 지금의 입양하고는 다른 거다. 입양은 모르는 아이를 데려오는 거지만 양자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 친척 중에 뭐 동생의 아이라든가 뭐 누구의 아이 이런 식으로 가까운 친척의 아이를 데려오는 거다. 성이 다른 아이는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양자제도를 일반적으로 실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없으면 양자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을 큰아들이 받아갔지. 그럼 제사도 큰아들이 지내야지. 그래서 장자, 봉사, 큰아들이 제사를 모심 이런 뜻이죠. 장자, 봉사. 자, 그 다음에 족보를 편찬할 때도 동성보라고 해서 북의 중심의 족보가 편찬이 되면서 선남 후녀라고 써있죠. 선남, 남자들 먼저 기록하고 여자들은 나중에. 자, 조선 전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출생순으로 그냥 태어난 순으로 출생순으로 좀 나이별로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 상관없어. 무조건 우리 집안에 남자들 먼저 쫙 기록을 하고 여자들은 기록을 나중에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남 후녀 바뀌었다. 그 다음에 문중이라는 걸 강조해요. 종중이라고도 하고 문중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가문이요. 가문을 중시했다. 특히 북의 중심의 가문을 중시하면서 우리 가문들끼리 같이 모여 살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동족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동성촌, 동족촌. 자, 그 다음에 뭐 서울 차별은 여전하죠. 서울은 문과응시 금지 당연히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친형제도, 장자상속, 장자봉사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장 큰 특징이니까.
자, 그 다음에 향촌사회 질서의 변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촌은 시골이죠. 자, 그래서 이 향촌사회는 양반이 늘어나면서, 자, 양반이 늘어나면 양반의 권익은 어떻게 돼요? 양반의 권익은 어떻게 되죠? 자, 양반층이 늘어나게 되면 양반의 권력은 줄어들겠지. 당연히. 여러분 600페이지. 자, 양반의 권위는 약화되고, 자, 사족이 양반이에요. 향촌 지배력은 약화되죠. 그 대신에 수령은 강화되는데 왜 수령권이 강화되냐? 일단 정조 때 수령에게 권한을 더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권력이잖아요.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령이기 때문에 수령의 권한은 강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양반의 권한은 약화. 왜냐면 늘어나니까. 그런데 수령의 권한은 강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은 예전부터 양반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양반의 숫자가 늘어났어. 그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원래 양반이었고 우리 집안은 원래 좋은 집안이고 이렇게 계속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향촌에서 내 행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양반들이 어떻게? 이렇게. 족보를 편찬하거나 그 다음에 청금록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의 학생 명단이에요. 자, 제가 어렵게 썼지만 그냥 출석부라고 합시다. 학교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하는데 출석부를 이렇게 푸른 비단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책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청금록, 푸른색 비단으로 썼다. 이래서 청금록이라고 하는데 서원의 청금록, 향교의 청금록, 그 다음에 성균관의 청금록 다 청금록이라고 해요. 명단. 그럼 여기에 우리 막 가족들 이름이 쫙 써있고 형제들 이름이 쫙 써있어. 너네 원래 양반이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안, 양반의 명단이죠. 양반 사족의 명단. 그래서 이런 명단에 이름 써있죠. 너네 집 원래 양반이구나.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약은 군현 단위의 범위가 좀 넓어요. 향약이라는 건 양반 중심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평민들까지 참여하는 이런 향촌의 조직을 말하는데 이게 원래 군이나 현을 단위로 해서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런데 내가 양반이긴 하지만 이제 내 위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좀 어떻게 끼려고 하면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행세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이렇게 큰 단위에 가서는 행세하기 좀 어려운 양반이잖아요. 그 대신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잖아. 대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촌락 단위의 조그만 단위의 향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동약, 그냥 동네 향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동약을 유지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양반들끼리 모여 살면 좀 힘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친척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산다. 동성촌, 동족촌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선비 있어? 그러면 학교를 차려야지. 서원. 그 다음에 사우는 사당.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막 족보를 편찬하고 하면서 뭔가 우리 집안이 원래 양반이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와 별도로 우리 지방에도 새로운 양반들이 생겼네? 여러분, 농민 중에 부자가 된 농민들, 부농. 이 사람들은 새롭게 양반이 됐죠. 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양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신향이라고 해요. 신향. 새로 양반 됐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양반은 구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향과 부향이 대립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신향이야. 나 이제 막 양반 됐어. 그럼 나 양반 행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지역에서. 자, 양반 행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나는 돈밖에 없어. 돈으로 사면 돼. 그래서 향직을 매매하거나 향악을 향안에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향직을 매매하거나 뭐 향안에 돈을 주고 등록을 하거나 향회, 총회, 양반들의 총회예요. 여기를 막 장악을 하거나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향을 형성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누구랑 좀 친하게 지내야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거냐? 관권, 권력이, 공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지 수령.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령과 결탁했다는 건 사실은 좋게 말하면 이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모르겠어. 막 뇌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친하게 지내고 뭐 뻔하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령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양반 구향, 새로 등장한 양반 신양 서로 싸우겠지. 그게 야 이거 전쟁이야. 향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전쟁 수준이야. 이거 난리 났어. 서로 막 경쟁하고 장난 아니야. 향전이네. 요거를 향전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향천에서의 모습은 이런 향전이 등장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두 세력이 서로 싸워. 서로 그리고 수령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점점 수령의 권력만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수령의 권력이 세지고 그러면 수령만 세지는 거 아니에요. 수령 옆에 또 항상 또 신하가 부하가 있잖아요. 향리. 그래서 수령과 향리의 역할이 강화된다. 자, 그러면 내가 수령이야. 막 내가 권한이 엄청 세졌어. 그럼 이 세진 권한을 가지고 나는 뭐 할 것 같아? 백성을 수탈해야지. 그래야 내가 돈을 벌잖아. 그래서 백성을 수탈하는 거죠. 농민 수탈이 더 심해지다.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새로 양반이 등장해. 양반은 늘어나. 수령한테 잘 보여. 수령 권한이 세져. 그럼 수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결국 농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향회라는 건 원래 양반의 총회, 양반들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령의 세금 내는데 자문하는 역할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했다라는 건 수령이 야 세금 이런 거 거둘 거야. 너네 어떻게 생각해? 좋습니다. 뭐 이런 기구겠지. 그게 바로 향회가 이제 변질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향촌 질서의 변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01페이지까지 했죠. 그래서 나머지 사회변혁의 움직임은 다음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변혁의 움직임부터 문화 파트까지 정리하고 이제 근현대사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현대사 너무 늦었어. 지금 망했어. 근현대사로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재 이렇게 나눈 친구들은 근현대사 교재까지 같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 혹시 나눈 친구들은 그렇게 알아두시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